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동굴에 갇힌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중 소년 4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문가 2명이 한 조가 돼 맨 앞에는 구조대원, 이어 소년, 그리고 뒤에는 소년을 뒷받치는 구조대원이 밧줄로 서로를 연결했습니다. 잠수에 미숙한 소년들은 뒤에 받쳐주는 구조대원을 믿고 앞서 나가는 구조대원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굴 속처럼 어두운 한국 경제, 동굴 속에 차오르는 물처럼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들이 몰려오는 한국 경제.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의 구조대원이 되어줄까요? 오늘 종부세 관련한 인터뷰들 준비했습니다. 2018년 7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오랜만에 남산타워까지 보였거든요, 여기는. 아, 정말요? 네. 서울은 그런데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주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 나주도 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비가 안 오네요. 아, 비가 안 와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파전, 감자전 등등 해서 그렇게 전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파전 먹었어요, 점심에.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파전에 들어가는 대파랑 또 감자전의 감자 가격 한번 짚어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해요. 먼저 대파는요, 이제 키로당 2,400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이 노지에서 자라는 파가 수확이 조금 어려워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하우스 재배 물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가격은 아직까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감자전에 빠질 수 없는 이 감자 가격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주에 드디어 100g당 200원대 후반대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평년 가격은 236원이어서 아직 평년 가격까지 가려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되긴 하지만요. 네. 최근 들어 장마에 또 폭풍까지 농산물에게는 굉장히 좀 취약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가격이 내려가는 폭이 살짝 더뎌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200원대로 떨어진 거는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서 900원대까지 봤으니까요. 뭐 가격이 네. 정말 많이 내려가기는 했네요. 다행입니다. 요새 바나나도 좀 많이 보이던데 과일 가격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지난주 바나나 가격 보시면요. 100g당 280원대로 이제 구입이 가능하셨는데요. 이번 주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바나나를 필리핀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요. 네. 올해 필리핀에서 바나나 작황이 좀 좋은 가운데 또 최근에 중남미산 바나나도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렌지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호주에서 오렌지가 신규 출하하고 있어서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좀 자두나 복숭아 같이 좀 제철 과일로 소비가 분산되다 보니까요. 이번 주 오렌지 가격은 내림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거든요. 이게 든든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바나나 오렌지 가격이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네. 주 어떤 수산물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말린 수산물이 조금 저렴해졌는데요. 네. 건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마리당 4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건오징어 가격이 살짝 평년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또 최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마른 안주가 눅눅해질까봐 그런지 이제 많이들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장마철 좀 소비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또 건멸치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어기가 이제 끝나서 좀 물량이 증가하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풍랑이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조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반입 물량 적어서 가격은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 추세입니다. 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FTA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해양수산부가 이제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과 또 폐업지원금을 좀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또 국내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들에게 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좀 보전을 해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그 7개의 품목으로는 고등어, 명태, 민대국, 상어, 새조개, 아귀, 쭈꾸미 이 7개의 품목이 지금 최종 선적이 되었는데요. 네. 해당 품목에 대한 이 피해 보전 직불금이랑 폐업 지원금을 이제 희망하시는 어업인들은 다음 달 말이죠. 8월 31일까지 담당 품목에 이제 관할 시, 군구,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신청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어업인 분들은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철 농산물로 선정된 마늘 관련해서 동향 살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은 주변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인데요. 마늘의 별명이 일해백미라고 해서요. 냄새 한 가지만 빼면 좀 이로운 게 100가지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네. 마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피로 회복에도 효능이 있고요.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서 면역력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늘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슬슬 햇마늘이 나올 시기여서 그런지 지난달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은 지금 키로당 9,500원대로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마늘은 알이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이 알이 여물 시기에 올해 봄 기온이 좀 평년보다 낮아서 그런지 속이 크게 자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생산량이 이제 예상보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하락세 띄고 있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쯤 됐을 때는 아마 가격이 보합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피부과 같은 데 보면 마늘 주사라고 있잖아요. 정말요? 모르세요? 몰랐어요. 네. 아직 어려서 이런 게 필요 없으시군요. 마늘 주사라고 그 안에 프루설티아민이라는 마늘 성분인 알라티아민이 들어있어서 체내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을 제거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아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마늘 주사 맞지 마시고 그냥 마늘을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마늘 많이 드세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약속드렸죠. 오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확한 정보 드리겠다고요. 기획재정부의 김병규 세제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네. 이 종부세 개편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가 오르는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지 왜 종부세를 개편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는 왜 이 종부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에 파악 가능한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선호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네. 저희가 한 75% 정도 가계자산 중에서 빈용자산에 주로 저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가계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네. 공정한 보상 체계 훼손이라든지 소득 양극화라든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 과세 차원에서 네. 보유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가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그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종부세제 개편의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도 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관련된 그 개편안 내용이 있죠.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네. 부동산을 실소유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추가 과세를 해서 부동산 자금의 그 건전한 생산 활동으로 유도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주택자에서 추가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네. 과표 6억 초과자에 대해서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실장님 이걸 언론에서 징벌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벌적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과세의 이 개편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실생활에 쓰인다거나 생산용에 쓰이는 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3주택 이상자의 다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이 임대주택 등록으로의 방향 전환을 지금 유도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좀 더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임대주택 등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면밀히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개편안의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그렇고요. 또 과세 표준 6억 원을 추가하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더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안이 오히려 이 개정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고안은 그 과세 표준 6억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0.05%포인트만 더 올리는 걸로 권고를 했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누진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0.05%포인트를 더 인상을 해서 이제 0.1% 인상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시가로 보면은 1세대 1주택은 시가가 23억에서 33억 구간입니다. 다주택자들은 한 19억에서 29억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누진도를 조금 높여서 조금 고가의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의 그 기본 방향,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낸다라는 그 조세의 형평성에 따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편안이, 그러니까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정보안이 강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퍼센테이지 이 포인트로 하면 잘 모르는데 절대적으로 내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는 세금 금액이 사실상 그런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은 결국은 적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에 보유세는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고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면은 그렇죠. 조세 저항이 있겠죠.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좀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공시가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과세에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작년에 올해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공시가액을 인상했습니다. 그 공시가액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르고 종부세도 같이 오릅니다. 네. 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세율을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 실효세율이 크게 밑돌고 그래서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조세 저항이라든지 너무 부담이 특정 계층에 크게 주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제 지혜를 모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권고안보다 이제 후퇴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별도 합산 토지 세율 말입니다. 이거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장님께서 이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이라는 게 뭐고 또 왜 현행 유지를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권고안보다 주택 부분은 이제 강화를 했고요. 네,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다수안이 0.2%포인트를 인상하는 거고 소수안이 현행 유지입니다. 권고안의 내용이. 정부는 이제 소수안을 택했는데요. 별도 합산 토지라는 것은 그 상가나 빌딩, 공장의 이 부속 토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값표를 정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이 과세 대상이 이 생산 활동에 쓰이는 토지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료 증가 문제라든지 원가 경제 활동에 대한 원가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율은 현행 유지하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전부 다 모든 토지 주택은 5%포인트씩 2년간에 걸쳐서 90%까지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공시가액도 올랐기 때문에 오르게 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에 따라서 오르는데 세율은 저희가 지나친 부담 증가에 따른 그 임대료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때문에 세수 효과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 당초 특위 권고안이 단일안으로 나온 건 아니고 복수안으로 많이 나왔는데 특위 권고안의 최대치를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세수 효과가 정부안에 의하면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거는 결국은 그 별도 합산 토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네네. 예. 저희가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은 별도 합산 토지에서 한 4,500억이 더 드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산 활동에 쓰이는 토지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세율을 현행 유지함으로써 그 부분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네. 기재부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거의 10년 만인가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지금 처음 발표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종부세. 그래서 부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네.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이제 재산과세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네. 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익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막아서 그런 자금들이 생산활동으로 좀 가도록 유도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이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정말 이번에 발표하신 이 개편안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려는 꿉꿉한 날씨에 이 선물 속의 멘트를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선물까지 받으신다면 더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이 세금의 개편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의 주요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부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또 공평 조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지만 다분히 징벌적인 조세고 또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부세, 2번 전기세, 1번 종부세, 2번 전기세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도 이 종부세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바람 이런 이야기 할 텐데요. 어머, 제가 정답을 이야기했네요. 네.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 1번 종부세, 2번 전기세입니다. 답과 함께, 지금 당황했어요. 답과 함께 여러분들 이 정답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 생활경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정부의 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따끈따끈한 반응을 제일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네.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네. 결국 발표된 이 정부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재정특위 권고안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씩해서 100%까지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안을 보면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러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까지 다 올려버리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대상이라도 과세 표준이 좀 작은 분들은 좀 보호를 해주고 부자들 많이 투기를 많이 한 분들한테 이제 징벌적 과세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 같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정부가 세율을 올렸습니다. 과세 표준 6억 이하는 0.5%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6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특위안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6억에서 12억 구간만 보면 원래 0.75%였는데요. 재정특위가 0.8%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0.85%까지 올렸고요. 더 눈에 띄는 건 3주택자 중과세입니다. 과세 표준 6억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이 한 12억 초과되는 3주택자들은 0.3%포인트 추가 과세 중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 다주택자 부담을 늘려서 부자 증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세의 형평성을 좀 강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생생 퀴즈 정답이 종부세예요. 네네. 지금 종부세 관련된 거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도 내고 싶어요. 2960님, 나도 종부세 좀 내고 싶네요. 뭐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네? 투자할 돈이 있어야죠.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네, 소장님. 3678님 종부세 많이 갖고 종부세도 많이 내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많이 가져야 종부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을 많이 내는 이 종부세의 원칙을 그대로 정부의 안이 정부 안에서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짧게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3주택 이상 보유자요. 네네. 이거를 그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너무 징벌적 과세다. 네. 한쪽은 3주택 그것도 고가의 주택을 3개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부담이 되겠냐.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떤 쪽이세요? 사실 양쪽 말이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 대답은 저도 합니다, 네. 소장님. 근데 이제 종부세를 내고 싶다. 나도 종부세 낼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입장이 되면 내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이고요. 그럼요. 누구라도 내기 싫은데 자 많이 가졌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사회적 책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노블레스 오블레주 뭐 많이 가졌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뭐 배려도 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왜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많이 베풀면 정부에서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로 오블레주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약하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지만 막상 대상을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17억 정도?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는 분들은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뭐 몇만 원 수준, 1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늘어나고요. 3주택자라 하더라도 한 2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물론 200만 원 내기는 싫고 1년에 매번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한데 돈 200만 원 올리는 것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파느냐. 안 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팔 정도로는 강력하지 않다. 좀 부담스럽지만 그 정도 강력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과표 6억 원을 추가하는 3주택 이상자가 0.3%포인트 추가 과세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적용받는 사람이 11,000명 정도 된대요. 네. 0.08% 정도. 네. 그러면 공시지가 12억인 주택은 종부세를 약 9만 원 내고요. 네네. 맞습니다. 16억 5천만 원일 때 173만 원. 네. 24억 원일 때 568만 원. 네. 35억 원일 때 1,179만 원. 네. 저는 부담될 것 같은데 세금을 1,179만 원이나 내려면. 근데 그 정도 자산이 되면 35, 이게 우리가 그쵸. 일반적으로 아는 강남의 아파트 한두 채 가진 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이게 또 공시가격이거든요. 공시가격이 12억이면 실제 시가는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12억만 공시가격 12억이 1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 30매덕, 50매덕 올라가면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아니고요. 굉장히 고가 주택들 뭐 80평, 100평 네. 뭐 이런 걸 많이 가진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 이 사람들은 세금 부담 걱정보다 앞으로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네. 원하는 것처럼 집을 팔지 않을 거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으니까 잠잠하다라고 하던데 어때요? 지금 부동산 반응이? 변화가 있습니다. 왜 변화가 있냐면 일단 네. 정부의 규제 방침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양도세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도 사실 세금은 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2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부담스러운데 단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강남 고가 아파트를 파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아마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가고 덜 똘똘한 한 채, 뭐 지방이라든지 뭐 경기도 이런 쪽에 보유 가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오히려 팔아서 또 다른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생길 거다. 네. 시장도 지금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는 반응을 굉장히 보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보유세를 작년부터 이제 계속 올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올린다라고 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이 정도 때문에 강남집을 팔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집들을 좀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엄마아파트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3억 후반까지 뭐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최근에 한 15억 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압구정동, 반포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붙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고 이제 내 맷집으로 견딜만 하겠네. 이 정도는 견딜만 하고 오히려 다른 주택을 줄이면 3주택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강남만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를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강남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산가들이라도 내가 살 집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빌딩을 사든지 뭐 땅을 사든지 다른 투자를 하게 되지 강남 아파트를 5채씩 이렇게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3주택, 4주택, 5주택이 되면 강남 아파트 한두 채 빼고 나머지 수도권이나 뭐 지방 아파트들을 좀 정리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부세 개편이라는 이 파도가 결국 마지막 타격은 전세값이다. 전세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투기꾼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고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에 전세 시장이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 갭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갭 투자자들 특징이 자기가 거주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5채를 투자를 한다면 전세 물량이 5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투자 잘못해서 이게 뭐 죽은 사람은 있어도 투자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답을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답이 안 나오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뭐 5년 기다려도 되고요. 지금 또 충분히 투자를 했는데 더 안 해도 되거든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청약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도 줄이게 되고 입주 물량도 줄게 되고 갭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 물량도 줄어요. 그러면
전세 물량은 주는데 반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또 3주택자 이상은 0.08%밖에 안 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매스컴에서. 네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들도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안 되거나 3주택이 안 되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전세로 가야겠구나 하고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는 많이 가진 자들보다는 오히려 전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이 오히려 몇 년 후에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주택자나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네. 뭐 세금을 내는 게 손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네네. 언론에서.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전세가 필요한 서민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다. 항상 그게 되풀이가 되고요. 이게 10년 전에도 매매 시장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랬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또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요.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겨우 이제 전세가 좀 안정이 됐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불안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네. 올해 하반기 전국의 주택 가격은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0.12%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매 시장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입주 물량이 부동산 시장이 2014년, 15년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아마 내년, 후내년까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서울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강남만 하더라도 최근 한 3년 동안 많이 올랐고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입주 물량은 늘어나고 네. 규제는 누적이 되고 있고요.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방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네요, 주택 가격이 진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나마 서울, 강남은 최근에 다시 좀 매수세가 움직이고 있고요. 강북 인기 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락세고요. 전세 가격도 하락세인데 좀 더 지켜보면 지금 서울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서울인데 정부가 강남, 서울 잡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지방 잡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결국 서울 집값, 네. 강남 이건데요. 네. 어찌됐건 패러다임이 바뀐 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관련 전략과 우리가 절세 전략도 좀 새롭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3주택자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네. 일단 제 주변엔 없어요. 혹시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이제 방향을 분명히 했거든요. 뭐 양도세도 네. 그렇고요. 종부세도 그렇고요. 3주택 이상은 가지지 마라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부의 뜻을 거슬러서 굳이 맞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지 마라고 하면 3주택 이상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주택 이상을 안 가지는 방법은 보유 가치가 낮은 주택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또 하나는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종부세의 특징이 뭐냐면 양도세는 부부 합산이거든요. 한 세대당 집을 남편 하나, 부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되는데 종부세는 네. 부인 하나, 남편 하나 가지고 있어도 각각 1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서 이게 공시가격 6억까지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네. 2주택 이상은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인별이기 때문에 이게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든지 증여를 해서 기준을 좀 낮추면 과세 네. 표준을 낮추게 되면 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되고요. 어차피 증여할 게 있으면 자식한테 좀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3주택 이상을 안 가지면 종부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등록도 좀 더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데 사실
공시가격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사실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혜택을 좀 늘려서 네.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는 하되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3주택을 규제를 하는데 잘못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양도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종부세도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에 대해서만 좀 중과세를 하면 오히려 좀 더 지방시장은 좀 보호를 하고 정부 취지에 맞게 강남이라든지 고가 아파트 규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973님도 문자로 정부가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서 좀 공정하게 과세해 주세요 보내주셨고요. 3015님은 일정한 정부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지방. 수도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가진 실수요자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요자 얘기 나왔으니까 실수요자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요자들은 1주택자들은 이제 부담이 좀 네, 많이 없습니다. 네. 1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게 공시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네. 시가로 한 12억 13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수요자가 12억 13억 이상 되는 집을 뭐 여러 채 가질 필요는 없을 거고요. 집을 하나 산다면 12억 이상이 되면 뭐 종부세 조금 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12억 이상이라면 뭐 강남은 당연히 넘겠지만 강북에서도 새 아파트들 뭐 마포 이런 곳에 새 아파트들이 그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거 부자들 과세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집 마련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실수요자들은 뭐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집가 상승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내 집 마련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은 투기가 아니니까요. 집 사는데 네. 너무 겁내지 말아라. 정부도 실수요자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시장의 변화나 정부의 제도에 대해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신혼부부 행복주택이요. 네네. 이 부분 좀 자세한 대상, 자격 조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신혼부부하고 이제 청년들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크게 내용을 보면 공적 임대주택을 한 25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을 3만 가구를 늘려서 10만 가구에서 한 5년간 88만 쌍의 신혼부부, 6만 가구의 한부모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은요, 혼인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니까 7년 넘은 분들은 이제 신혼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7년 이내에 무주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이 신혼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게 7년을 잡았고요. 너무 네. 소장님 생각 아니에요? 7년은 신혼이 그렇죠. 아니다. 7년까지 네. 신혼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네.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금수저 청약을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산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60만 원을 넘으면 네, 안 되도록 했기 걸로.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마이홈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자격 요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큰 희망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10만 가구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곳, 가지고 싶은 곳들은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인데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620 가구 정도고요. 네. 서울 양원지구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례 신도시도 400가구거든요. 누구 코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면은 좋은데 자격 네. 요건이 되면 저는 적극 청약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이거죠.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이름대로 신혼 희망타운. 네.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만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만 목숨을 걸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자로 상담을 6002님이 송파의 네. 아파트 2채와 2019년 2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는 59제곱 이하라서 임대주택 등록 예정인데 8년 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8년 이후에 부동산 네. 시장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가요? 그러게요. 3주택자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임대사업자를 하나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8년 이상이면 준공공 임대를 내든 요즘 장기 네.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적극 찬성이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취득세 혜택이라든지 재산세, 종부세도 합산되지 않고요.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8년 의무 기간을 채우고 2년을 더 채워서 네. 10년을 채우면 올해까지 이제 준공공 임대를 등록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겠고요. 8년 후에 1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뭐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있을 리는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서울이나 네.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땅값도 계속 올랐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도 올랐고요. 아파트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역이라면 확률적으로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798님 상담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